읽어주는 에세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로 살고 싶다. 글쓴이 갑숙씨. 안녕하세요. 갑숙씨의 낭독다방입니다. 오늘은 에세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로 살고 싶다를 통해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한 다양한 감정들과 함께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끄러움, 침묵, 외로움, 상처 등 여러 감정들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감정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이야기는 갑숙씨가 이러한 감정의 실체를 찾아가며 나로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이야기입니다. 갑숙씨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억눌러 왔던 부끄러움이 단순히 수치심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기술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침묵이 가난의 유산이었음을 깨닫고 외로움이 자신을 보호하는 감정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착한 아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고 상처를 통해 더욱 깊어진 내면의 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불완전하지만 굳건히 다시 살아내는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갑숙씨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 안에 숨겨진 감정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고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1장. 나는 늘 부끄러웠다. 수치심은 말보다 먼저 몸에 먼저 찾아왔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 두려웠다. 말을 더듬지도 않았고 눈을 피하지도 않았지만 어쩐지 나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드러나는 것 같아 두려웠다. 내가 웃을 때, 밥을 먹을 때, 옷을 입을 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붉어졌다. 이유 없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유를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다. 부끄러움은 언제부터였을까? 기억은 명확하지 않지만 나는 어릴 적부터 나답게 행동하는 게 어려웠다. 예쁘게 앉아야지. 남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누구도 나에게 화를 내진 않았지만 몸을 수그리고 고개를 내리게 하는 말들이 있었다. 아마 처음 부끄러웠던 건 누군가의 눈빛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눈빛은 말하곤 했다. 넌 지금 너무 많이 나서고 있어. 그렇게 웃으면 안 예뻐. 그렇게 먹으면 얌전하지 않아.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나를 감추는 법을 배웠다. 수치심은 감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나는 부끄럽다는 말 뒤에 숨어야만 했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혼나기 싫어서, 무엇보다도 사랑받고 싶어서. 가난도 가족의 싸움도 말하지 않아야 할 일들은 많았고 내가 그것을 알게 된 시점부터는 그저 말하지 않는 아이가 되었다. 내가 조용한 이유를 선생님은 몰랐고 내가 말을 아끼는 이유를 친구들은 오해했다. 그러니까 내 수치심은 나의 언어였다. 내가 말을 못했던 이유는 그 말을 꺼냈다가는 모든 것이 깨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왜 나로서 살아가는 게 부끄러웠을까? 지금 돌아보면 그건 단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는 좋은 사람을 원했고 착한 딸, 얌전한 여자아이, 웃기지 말고 예의 바른 사람을 요구했다. 그 프레임 안에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표정, 내 감정을 다 부끄럽다는 이름으로 가려야 했다. 내 몸의 감각도, 내 욕망도, 내 기쁨도 모두 다 감추어야 할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 몸조차 부끄러웠다. 이 몸이 너무 눈에 띄는 것이 아닐까? 누군가 나를 평가하지는 않을까? 숨고 싶었던 시간들 속에서 나는 나 자신에게 점점 미안해졌다. 수치심은 한때 내 생존의 언어였지만 이제는 나를 무겁게 누르는 족쇄가 되었다. 나는 이제 더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한다. 나는 나를 감추지 않기로 한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한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나로 살아가기 시작한 순간의 기록이다. 2장 가난했던 말들, 침묵의 유산. 말은 때때로 사치였고 침묵은 생존이었다. 어떤 집은 말이 많다. 밥을 먹으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그 집의 사람들은 서로를 부르고 묻고 웃는다. 그런 집이 부러웠다. 우리 집엔 말이 없었다. 아니, 말이 있었지만 늘 무거웠고 때로는 날카로웠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을까? 모르겠다. 다만 우리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견뎠다. 우리 집엔 말이 없었다. 오늘 어땠어? 무슨 일 있었니? 그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우리는 밥을 먹었고 학교를 다녔고 어른들은 일하러 나갔고 모두 살아남는데 바빴다. 부모님은 늘 피곤했고 우리의 대화는 생계와 불평, 잔소리와 침묵 사이를 오갔다. 어쩌면 가난은 말의 여유를 앗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마음의 여유는커녕 말을 꺼내는 데조차 허락이 필요한 공간이었다. 말이 없으니 오해가 자랐다. 말하지 않으면 서로의 진짜 감정은 끝내 닿지 못한다. 엄마의 짧은 말, 아빠의 무뚝뚝한 한숨, 그 안에 담긴 뜻을 나는 헤아려야 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 그가 지금 화가 났는지, 피곤한 건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 모든 것이 말이 아니라 기척과 숨소리로 읽어내는 아이가 되었다. 침묵의 유산은 몸에 남는다. 내가 말을 아낀 것은 단지 조심해서가 아니었다. 그건 생존 방식이었다. 조그만 소리를 높이면 공기가 흔들렸고 한마디 말이 잘못 전달되면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나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기다리고, 견디고, 있는 법도. 그러는 사이 내 말은 내 안에서 썩어갔다. 그 유산은 지금도 내 안에 있다.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기 전 나는 100번 망설이고 10번쯤 후회한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침묵은 내 잘못이 아니고 그건 가난이 남긴 유산이었다. 나는 이제 묻고 싶다. 오늘 어땠어? 힘들지는 않았어?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말들을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먼저 건네고 싶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웠다. 침묵은 내게 상처였고 나는 이제 그 침묵을 끝내려 한다. 3장. 몸에 깃든 부끄러움에 대해 말하다. 나의 몸은 나의 것이었지만 한동안 나의 것이 아니었다. 내 몸은 늘 누군가의 시선 아래 있었다. 학교에서, 거리에서, 집안에서도. 어떨 땐 그 시선을 몰랐고 자라면서부터는 그 시선을 피했다. 몸이 변해갈수록 내 마음도 바뀌었다. 나는 나의 몸이 불편해졌고 나는 나를 감추기 시작했다.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되었다.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어느 날 친구가 말했다. 너 이제 가슴 나온다. 그 말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어깨를 웅크렸다. 그 이후로 내 몸은 부끄러운 대상이 되었다. 몸은 자연스럽게 자랐지만 사회의 시선은 그 성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설명받지 못한 채 그저 조심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다. 여성의 몸은 왜 늘 경계의 대상이었을까? 누군가는 말했다. 여자애가 다리를 그렇게 벌리고 앉으면 안 돼. 너 요즘 너무 타이트한 옷 입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누구를 위한 조심인지. 그저 조용히 조심스럽게 여성의 몸은 스스로를 검열하며 살아가야 했다. 몸은 나의 것이었지만 그 몸을 어떻게 쓰고 움직이고 드러낼지에 대해 사회의 통제를 받으며 자라났다. 나는 몸이 아닌 몸을 보는 시선이 부끄러웠다. 내가 싫었던 건 내 몸이 아니었다. 내 몸을 대상화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시선이었다. 누군가의 시선은 말보다 먼저 다가와 나를 움츠러들게 했다. 사춘기 내내 나는 내 몸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헐렁한 옷, 무표정, 빠른 걸음. 나는 존재를 줄이며 다녔다. 그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몸에 깃든 수치심에서 벗어나기까지. 지금에야 말할 수 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하지 못했던 게 아니다.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살아보지 못하게 했던 수많은 시선과 말, 그리고 침묵이 문제였다. 이제 나는 조금씩 내 몸과 다시 친구가 되기로 한다.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자세로 앉고 내 감각을 존중하면서 걷는다. 부끄러웠던 건 몸이 아니라 그 시선이었다. 두려웠던 건 나답게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믿음이었다. 나는 이제 내 몸을 감추지 않는다. 나는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 대답하지 않는다. 나의 몸은,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다. 나는 내 몸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4장. 착한 아이로 살아남은 법. 사랑받기 위해 나는 나를 잃는 법을 배웠다. 나는 참 착한 아이였다.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했고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했었고 늘 누군가의 기분을 먼저 살폈다. 칭찬받았다. 말 잘 듣는다고, 얌전하다고, 속 썩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안에는 말 못한 분노가, 억울함이, 외로움이 가득하다는 걸. 착한 아이로 살아야만 했던 이유. 네가 그래야 엄마가 힘들지 않지. 누나는 참 착해. 네가 동생들 좀 잘 챙겨야지. 나는 자주 그렇게 배웠다. 내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먼저였다. 그래서 나는 화를 내지 않았고 서운하다는 말도 삼켰고 도움을 요청하는 법도 몰랐다. 그게 생존이었다. 사랑받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나는 착함이라는 전략을 선택했다. 억눌린 감정은 결국 방향을 잃는다. 분노, 슬픔, 질투, 그 모든 감정들이 없었던 게 아니다. 그저 나에게는 그 감정들을 표현할 권리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겉으론 웃고 속으론 알았다. 사람들은 나를 편하게 여겼지만 나는 언제나 긴장 속에 있었다. 사랑받는 건 기뻤지만 그 사랑은 조건부였다. 너는 늘 착해야 해.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착함은 사랑의 대가가 아니어도 된다. 지금 돌아보면 나는 착한 아이가 아니라 지혜로운 생존자였다. 그렇게 살아야만 안전했고 가족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나는 그저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는 법을 몰랐을 뿐이다. 착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 거절해도, 화를 내도, 때론 울어도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씩 배워간다. 나는 이제 착한 아이가 아니다. 이제는 나다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 때로는 불편한 사람이 되더라도 나의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사랑받기 위해 착해야 한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나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솔직해지기로 한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길은 더 이상 착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다. 5장. 웃는 얼굴 뒤에 감춰둔 감정들. 괜찮아 라는 말 안에 참 많은 눈물이 있었다. 나는 잘 웃는 사람이었다. 밝고 유쾌하고 괜찮아 보였다.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아, 괜찮아 입에 달고 살았다. 그 말이 내 삶의 방패 같았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나는 늘 괜찮은 척을 했다. 하지만 웃는 얼굴 뒤에는 무수한 감정들이 숨죽이고 있었다. 괜찮아 라는 말은 나를 지키는 무기였다. 어릴 적부터 자주 들었다. 너는 참 의젓하다. 힘든 티를 안 내서 좋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힘들어도 괜찮은 척 하게 됐다. 슬프다는 말을 하면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불편해지고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웃었다. 괜찮은 척, 밝은 척,
사람 좋은 얼굴로 버텼다. 아무도 몰랐다. 그 웃음이 도움 요청이었다는 걸. 웃고는 있었지만 내 안은 울고 있었다. 그저 누군가 말해주길 바랐다. 정말 괜찮아? 힘든 거 있으면 말해도 돼. 하지만 그런 말은 거의 없었다. 늘 내가 먼저 웃었고 늘 내가 먼저 괜찮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가장 힘들 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 없어 보이니까. 웃는 얼굴을 거두고 마음을 꺼내는 법. 이제는 안다. 괜찮다고 말하기 전에 마음에 먼저 물어봐야 한다. 정말 괜찮은지, 무엇이 서운하고 무엇이 아픈지. 울어도 괜찮고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고 무표정해도 괜찮다. 감정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 웃음은 방어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어야 한다. 나는 한동안 웃는 얼굴을 무기로 썼다. 그 웃음은 따뜻함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가면이었다. 지금 나는 더 이상 웃는 얼굴 뒤에 나를 숨기지 않는다. 나는 괜찮지 않을 때 솔직히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진짜 웃음은 울고 나서 피어나는 것이다. 6장. 슬픔을 말할 수 있을 때 사람은 강해진다. 견디는 게 아니라 슬퍼할 수 있는 용기. 나는 자주 울음을 참았다. 눈물이 나올 듯한 순간 고개를 돌리고 목구멍을 꾹 누르며 말하곤 했다. 지금 울면 안 돼. 슬퍼하면 약해 보일 거야. 괜찮아. 그냥 넘기자. 그러다 어느 날 나는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우리 사회가 슬픔을 대하는 방식. 울지 마. 네가 울면 더 슬퍼져. 힘들어도 참고 이겨내야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우리는 슬픔을 약함의 표시로 배웠다. 그래서 누군가 슬퍼하면 재빨리 말을 돌리고 급하게 위로하고 눈물을 닦으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슬픔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은 슬픔은 언젠가 병이 된다. 슬픔은 표현하지 않으면 몸에 쌓인다. 숨을 쉬는 것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감정도 흘러야 한다. 하지만 나는 슬퍼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바빠서, 민망해서, 혼자라서. 그렇게 눌러둔 감정은 어느 날 우울로, 분노로, 혹은 무기력함으로 터져나왔다. 슬픔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제 내 슬픔을 말하려 한다. 그건 불쌍하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답다는 뜻이다. 그때 많이 슬펐어. 지금은 좀 무너져 있어. 누군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 곁에는 누군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온기가 있다.
이제 나는 안다. 슬픔을 말할 수 있다는 건 약한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슬픔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말하지 못한 감정 속에 진짜 회복의 씨앗이 숨어 있다. 울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다. 7장. 외로움은 나를 지키는 감정이었다. 혼자인 순간 나는 가장 나다웠다.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복잡한 군중 속에서도 가장 고요한 침묵은 내 안에서 시작되곤 했다. 누군가의 말소리가 사라진 밤, 잠이 들지 않는 마음, 기다리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이 텅 빈 방 안에서 나는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되었다. 사람들과 있어도 나는 외로웠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을 때보다 사람 속에 있을 때 더 짙어졌다. 함께 있어도 연결되지 않는 마음, 같은 공간에 있어도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듯한 단절의 감정. 그 감정을 느끼면서도 나는 말하지 못했다. 나 지금 외로워 라는 말을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너무 여리게 보일까봐. 외로움은 나를 보호하는 감정이었다. 시간이 지나 나는 알게 되었다. 외로움은 나를 갉아먹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감정이었다는 걸. 외로울 때 나는 나를 가장 많이 돌아보았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그리운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외로움은 때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가라는 사인이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다정하게 만들었다. 혼자가 두렵지 않아질 때 나는 누군가와의 관계도 자유로워졌다. 외로움이 낯설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외로움도 비난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외로운 시간도 나에겐 꼭 필요했다. 그 시간들이 나를 지켜주고 단단하게 했다. 나는 외로움을 무서워했다. 하지만 이젠 안다. 그 외로움이 있었기에 나는 나와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외로움은 나를 해치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감정이었다. 혼자 있을 수 있어야 함께하는 순간도 소중해진다. 고요한 외로움 끝에 진짜 내가 있었다. 8장. 내가 미워했던 나와의 화해하는 시간. 그 아이는 사실 나였어. 어느 날 거울 속 내가 낯설게 느껴졌다. 피곤한 얼굴, 무기력한 표정, 그리고 마음속에 오래도록 눌려 있었던 말.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나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다. 내가 나에게 너무 가혹했다. 사람들에게는 다정했지만 정작 나에겐 늘 냉혹했다. 실수한 나를 원망하고 조금 쉬고 싶은 나를 꾸짖고 못난 내 모습을 외면하거나 몰아세웠다. 넌 왜 항상 부족하니?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목소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안의 나였다. 어린 나를 안아주는 연습. 가만히 떠올려 보니 그렇게 미워했던 모습들은 사실 아주 어릴 적의 나였다. 불안했던 순간, 혼자 참고 견디던 시간,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애써 웃었던 그 아이. 그 아이는 누군가에게 괜찮아, 너 힘들었지?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아이에게 처음으로 말해주고 싶었다. 너는 잘 버텼어. 잘 살아왔어.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오히려 안아주고 싶어. 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시작된다. 우리는 자주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더 나아지기만을 강요받는다. 그러다 보니 있는 그대로의 나는 늘 부족하고 수치스러워졌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세상의 어떤 인정도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 진짜 회복은 자기와의 화해에서 시작된다. 나는 내가 나를 용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제야 그 아이의 눈을 다시 마주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를 사랑하려는 연습은 매일 아주 작게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화해해야 할 대상은 언제나 나다. 9장.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이었다. 내가 나를 놓아주는 시간. 용서하지 못해 끌려다닌 감정이 있다. 오래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내게 상처를 준 사건,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 그 기억들을 꺼낼 때마다 나는 다시 그 순간으로 붙잡혀 있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리고 나는 그 감정의 포로가 되었다. 미움은 나를 갉아먹는 감정이었다.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잊고 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매일 그 감정 속에 갇혀 살았다. 이상했다. 그 사람을 벌주고 싶었는데 정작 고통받는 건 나였다. 그때 나는 알게 되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란 걸.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지 않는 것. 용서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다. 기억은 남아있고 상처도 여전하다. 하지만 용서란 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나의 다짐, 그 감정에 속박당하지 않겠다는 자유선언. 이제는 네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어. 그 말은 내 안에서 나에게 하는 말이었다. 용서하는 내가 가장 자유로워진다. 용서란 결국 그 사람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평화의 선물이었다. 나는 내가 미워하던 그들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그만 놓아줄 수 있게 되었다. 그 순간 나의 시간도 마음도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일들, 그 기억들을 이젠 가슴에 넣어두되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용서란 내가 나를 놓아주는 일이었다. 끌려가지 않고 다시 살아내는 힘이었다. 나는 오늘 나에게 자유를 선물한다.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용기, 그것이 용서였다. 10장. 상처는 내 안에 힘이 되어 주었다. 아프지 않았다면 몰랐을 마음들. 상처는 흔히 잊어야 할 것, 버려야 할 기억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아픈 시간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처럼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상처는 내게 다른 이의 아픔을 알아보는 감각을 남겼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힘이 되었다. 상처는 흔적이 아니라 나를 만든 재료였다. 나는 한때 내 상처를 감추느라 애를 많이 썼다. 부끄러웠고 누가 알아볼까 두려웠다. 하지만 상처는 내가 견딘 시간의 증거였고 나를 한 뼘 더 성장시킨 단단한 흔적이었다. 부끄럽지 않다. 그 아픔은 나를 키운 시간이었다. 상처 덕분에 더 많은 마음을 잃게 되었다. 상처가 나를 무너뜨렸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려 할 때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람의 얼굴과 말 속 마음을 읽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누군가의 침묵, 무표정한 얼굴, 툭 내뱉는 말 속에도 숨은 슬픔이 있다는 걸 이제는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건 내가 한번 무너져 본 사람이기 때문이다. 상처는 나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깊게 만들었다. 아픔은 여전히 쉽지 않다. 하지만 아픔이 있었기에 나는 누군가의 곁에 조용히 있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상처는 나를 단단하게만 만든 게 아니다. 깊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삶을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상처는 나를 쓰러뜨리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상처는 내가 견딘 시간의 이름이다.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넓게 만들기 위해 왔다. 상처는 내 안의 연약함이 아니라 성장의 근육이었다. 11장.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 누군가의 온기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은 날이 많았다. 하지만 그날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너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세상은 늘 더 나은 나를 요구했다. 어릴 적부터 나는 늘 뭔가가 부족한 사람 같았다. 공부, 성격, 체형, 성취,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다. 주변도 나에게 말했다. 좀 더 밝게 웃어야지. 노력은 좋은데 결과가 별로네. 그래서 나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척 하는데 익숙해져 버렸다. 괜찮다는 말이 구해낸 마음. 그런 나에게 누군가가 다가와 조용히 말해줬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그 말은 세상이 요구하던 말과 달랐다. 그 순간 나는 지금의 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치유는 거창한 게 아니었다. 그저 존재 자체로 괜찮다는 말을 들을 때 사람은 다시 숨쉬기 시작한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기준 없이 사랑하고 판단 없이 듣는 사람. 세상에 조금 더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더 많은 밤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 그 누구도 늘 괜찮은 사람일 수는 없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상처를 고치는 말은 설명이 아니라 수용이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그 말 하나면 충분했다. 치유는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12장. 오늘도 나는 다시 살아낸다.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다. 사는 게 쉽지 않았다.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걸은 날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을 살아낸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안다. 완벽하지 않아도 흔들려도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위대함이라는 걸. 다시 라는 말이 주는 힘. 삶이 힘겨운 날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다시 걷고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믿는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보려는 마음 때문에. 흔들려도 괜찮아. 넘어지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말한다. 요즘 왜 이렇게 무기력해? 예전 같지 않다. 그럴 땐 조용히 생각한다.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아직 버티고 있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날들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다. 살아낸다는 건 흔들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일이다. 삶은 여전히 서툴지만 나는 계속 걸을 것이다. 완전히 치유된 사람은 없다. 늘 강한 사람도 없다. 나도 아직 많이 서툴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다시 살아볼 결심을 한다. 언젠가 내 이 조용한 걸음이 누군가의 어깨를 다독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글을 다 쓰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아마 앞으로도 늘 불완전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낸다. 오늘도, 내일도, 다시. 무너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너지고도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나는 살아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걷는다. 네, 오늘 우리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로 살고 싶다라는 에세이를 통해 갑숙 씨의 진솔한 성장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생존의 기술이 되고
침묵이 가난의 유산이 되며 외로움이 자신을 지키는 감정이 되는 과정들을 마주했죠.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눈물과 슬픔을 통해 얻게 되는 진정한 강인함,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상처를 힘으로 바꾸는 놀라운 회복의 여정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따뜻한 위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낸다는 삶의 긍정으로 귀결됩니다. 아마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감추고 침묵하고 때로는 외로워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이 에세이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한 감정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이미 충분히 위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갑숙씨의 낭독다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